국립외교원 원장을 지내셨죠.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뭐 우리 정부는 네. 뭐 감히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하겠다라고 하고 자평을 했고요. 네. 또 외신들도 보면 전체적으로 뭐 좋은 평가를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제가 관세 협상 때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어려운 환경에서 선방했다라고 한 건데요. 최악은 피했다인데 이게 아니 우리가 성과를 얻어야지 선방했다고 뭐가 좋은 거냐 생각할 때 지금 상황은 거의 미국은 지금 약탈자 정도. 그렇죠. 거의 뭐 예. 불량배처럼 들이미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일단 견디고 왜냐하면 우리가 어찌됐든 미국한테 의존하는 그러니까 그동안의 깊은 관계는 한쪽에서 배신을 하면 가장 취약한 존재가 됩니다. 특히 우리가 안보 경제 미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라는 방식으로 오히려 동맹과 우방국을 미국을 괴롭히는 존재로 묘사하고 이제 약탈적으로 접근하니까 이 일종의 태풍은 일단 살아남고 봐야 된다. 예. 어떻게 보면 굴욕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선방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협상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해왔던 것에 비하면 그리고 우리가 어제 밤에 받았던 그 트럼프의 그 SNS 글 같은 걸 생각하면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성공했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의원님 말씀은 선방 정도 아직은 좀 긴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비서실장하고 비서실장끼리 회담도 하고 있고 지금 안보실장끼리 회담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상 간의 그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은 없지만 그러나 내부적에서 우리가 그 밑에서 실무진에서 합의문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여전히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들이 아직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딱딱딱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지금 이어지기 때문에 끝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이제 회담 평가를 할 때 성공, 실패 또는 뭐 선방이라면 2분 뭐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중간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선방이면 2분 그냥 비긴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또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플러스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플러스 쪽이다. 예. 그래서 낙관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방식이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가기 전에 지난번에 관세 협상 타결을 하기는 했지만 또 이번에 뭐 농산물 개방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까. 거기에다가 또 주한 미군 감축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압박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걱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안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직전까지는 이제 트럼프 방식이 이런 겁니다. 트럼프와 장관들의 생각이 조금 다르고요. 특히 지금 지난번에는 관세였고 이번에는 안보 쪽이 아닙니까? 경제와 이번에는 안보였고 이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이 루비오였습니다. 그렇죠? 루비오는 모자를 2개 쓰고 있죠. 안보실장하고 국무장관. 우리 같은 외교장관 조현 외교장관이 상대고 그다음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그러니까 2개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분이 이제 모든 협상을 관장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 과정이 매우 어려웠고 그 중간에 조현 외교장관이 갔던 것도 총력전이고 또 강훈식 비서실장 가는 것도 총력전이라며 그다음 또 대통령이 기내 기자회견에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방식은 실무자에서 이렇게 강하게 해놓고 나중에 트럼프가 이거를 추인하거나 또는 바꾸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성공이라고 보는 거는 만약에 그렇게 이 루비오가 하던 방식을 더 증폭시켜서 마치 젤렌스키나 그런 사람들에게 했던 것을 막았다는 것이고 그러나 여전히 실무자들이 트럼프가 그건 잘했어 하는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결론 지을 때의 뜻은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농산물 얘기를 꺼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평소에 된 것처럼 앞에서 굴복시키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이 부분이 분위기 좋은 걸 그대로 이어갔고요. 어차피 공동성명이나 남은 부분을 정상끼리 안 한다면 역시 이것도 앞에도 실무진이었지만 뒤에 이 문제도 실무진에 넘겼다는 기분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좋은 분위기에서 트럼프가 이제 우리 얘기를 들었고 대통령의 얘기를 들었으니 실무한테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앞에 분위기는 생까고 막말로 더 몰아붙여 이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으니 제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안보 청구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방위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형태로 뭔가가 올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막 속보가 떴는데요. 이성남 이제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율 중이고 뭔가 접근을 이뤘다는 게 지금 속보로 제가 지금 방금 들어오기 직전에 봤는데 예. 이 안보 말은 좋잖아요. 동맹 현대화라는 게. 누가 반대하겠어요. 예. 동맹 현대화 시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시간 좀 달라요. 미국은 현대화 시켜서 대중 견제를 위한 천명으로 만들고 싶은 게 미국의 전략가들 또는 군부의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이 전체적으로 현대화되어서 전력이 상승하는 건 좋은데 이걸 빼서 중국을 견제하는 걸로 한다면 우리는 중국과의 분쟁에 미중 분쟁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있으니까 대통령도 그 기내 기자회담에서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미군이라도 이 미군이 중국을 상대한다면 우리는 끌려들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거든요. 저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요. 특히 우리가 전작권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작권을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전작권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중국과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레드라인을 확실하게 밝혀놓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그 동맹 현대화가 미국이 생각하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양보하지 않는 합의문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런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까?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 끝나고 나서. 네네. 그런 문제는 어느 선에서 타결을 지을 수 있을까요? 한미 정상회담을 또 해야 될까요?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분명히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이시바 정부가 살아남을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그쪽에서도 우리가 중국하고 전쟁할 수는 없다는 게 이시바 정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지난번에 트럼프도 이 얘기 또 이번에 또 했죠. 이란을 핵시설 공격할 때 미국에서 37시간 공중급유해 가면서 가서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카타르에 중동 최대의 미군 공군기지가 있어요. 거기서 출발해서 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카타르가 거절한 겁니다. 아무리 미군이라도 여기서 발진하면 우리와 이란이 전쟁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거절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한미군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여기서 발진해서 대만을 때린다든지 대만 또는 중국을 때린다면 그건 우리가 한미 상호방어적의 범위를 넘는 거니까 그분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미 동맹이 같이 이렇게 대북 억지력을 올리는 것에서는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그리고 현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주한미군은 상당히 낙후된 주한미군입니다. 왜냐하면 보병 위주거든요. 옛날식 군대 위주거든요. 그렇게 보면 현대전이라는 것은 해군과 공군 위주로 바뀌게 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가 이 주한미군을 현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냐가 분명히 울타리가 쳐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얘기하는데 잠깐 옆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네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는 동안에 박병석 의장 특사단이 네. 중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네. 타이밍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만나는 때 갔단 말입니다. 네. 일부러 그때를 잡은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사는 벽사 얘기를 벌써 나왔고 예. 물론 일정 맞추다가 달라질 수 있는데 결국 계속 미국 쪽에 이것도 루비오입니다. 그 샹글릴라라는 안보대화에서 이제 한국이 안미 경중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연 끊으라. 예.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중국 특히 루비오는 반중 반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오늘도 얘기는 했지만 미국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끌끄럽긴 했지만 우리가 완전히 단절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의도적으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루비오하고 볼튼하고 누가 더 강경합니까? 글쎄요. 거의 비슷합니까? 볼튼은 세계를 선악으로 네오콘은 선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은 그냥 멸절할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정도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북미 대화 때 그걸 망친 사람입니다. 예. 될 뻔했는데 볼튼이 튼 거 아닙니까? 볼튼이 튼 거고 트럼프가 자기는 그럴 뜻이 없었는데 볼튼 때문에 하노이가 실패했다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예. 근데 이제 이 루비오도 상당히 근본주의적입니다. 그런 선악 개념이 있고 그게 기독교적 역사와 세계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련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자기 아젠다를 내세워 가지고 트럼프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내심에는 반북 반중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군부의 뭘 대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금 답이 나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트럼프를 설득시켜서
루비오와 군부를 잠재워야 한다. 이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루비오에 비하면 볼트는 트럼프를 지배하려고 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또 하나 일본을 먼저 들렀다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도라고 보셨습니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미국의 그러니까 대통령도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일본하고 지금 우리는 해결하고 왔다. 이것 역시 초기에는 스케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참여연 선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시바 정권의 불안정성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7월 달에 하려고 했다가 밀렸는데 그럴 바에 우리가 오히려 맞춰서 한 일이 맞춰가고 간다. 두 가지 보관이 있다고 생각해. 미국이 원하는 한일 관계의 개선을 들어주면서 동시에 지금은 우리가 동병상련입니다.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약탈적 압박에 대해서 일본도 통상에서 먼저 겪었고 이번에는 안보가 우리를 먼저 겪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 여기서 나온 게 또 일본을 안보적으로 압박할 겁니다. 그러면 이 공조하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 한일이 공조해서 우리를 대항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미국이 이때까지 원했던 게 한일 관계 개선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예. 중국하고 일본은 요즘 어떻습니까? 이시바는요. 그래서 저는 이시바가 이 일본 특히 자민당 쪽의 수상이 계속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도 이례적인데요. 왜냐하면 과거사에 대해서 가장 열려 있고 한중일이 협력해야 된다는 데도 상당한 지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극우의 그 대동아 공영권이 아니고요. 지나친 미국의 의존보다는 한중일이 협력해가지고 뭐를 자율적으로 협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일본이 호스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중일 3국 예. 하는데 그것도 그때까지 이시바가 살아있으면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한중일 FTA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그 이번에 박병석 의장 특사로 갔는데 왕이 외교부장만 만나고 시진핑은 못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원래 특사는 대통령 특사기 그렇죠. 때문에 시진핑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원래는 4강만 갔지 않습니까? 특사가. 예. 근데 13개국인가를 보냈습니다. 예. 그게 쫙 그렇게 이렇게 출범하듯이 예. 이 출사표를 내고 가는 이벤트적인 성격이 좀 큰데 이게 전부 다 각국에 잘 맞지 않는 거죠. 사실 정상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 띄엄띄엄 이렇게 조금 일치되게 가지 못한 점이 있고요. 그건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못 봤죠. 그래서 그게 꼭 우리 특사들을 무시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를 포함해서 다음 주에 전성절에 대참을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 저도 대표단이 있는데 그때는 아마 시진핑을 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때 만날 일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저기 했다고 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올까요?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에이펙 때? 예, 에이펙 때. 왜냐하면 내년에 그 개최국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안 올 수 없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갔을 때 특별히 30분 이상 1시간 정도를 만났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고 에이펙 참여해달라고 했을 때 거의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 거라고 보는데요. 와서 그냥 잠깐 보는 소위 말하는 약식 회담을 하는 것은 하기보다는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처음이니까 한중 정상회담 좀 길게 하는 것이 관건인데 오기는 올 것 같아요. 예.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장기 집권 체제를 딱 바꿔놨는데 시진핑 건강이 좀 안 좋다 뭐 그런 얘기가 외신에 자꾸 나오더라고요. 예,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보시면 좀 알 수 있겠는데요. 글쎄요. 저까지 만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같이 또 접견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의원님 보시기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미국 내부에서 나오는 관세 협정이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한국이 바꾸기를 원한다고 묘하게 표현했어요. 근데 못 바꾼다. 이 말은 트럼프는 자기가 자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대성공이라고 얘기했고 한국으로부터 관세 협정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EU도 그렇고 일본. 그래서 전체 틀은 바꾸기가 힘들 겁니다. 트럼프가 이미 자랑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전체 틀에서 우리가 미국이 더 큰 양보를 밀어넣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일종의 전체 틀의 한계를 확보했다. 두 번째는 동맹현대화에서 합의문이나 이런 데서 미국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 안 해도 될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왜냐하면 중간에 우리한테 예민한 것들이 등장할 수 있었는데 적어도 트럼프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그 오찬과의 회담이 전체적으로 좋다로 흘러갔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 실무자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쉽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으신가요? 아쉽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 트럼프한테 뭔가 약속을 받아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모순될 수 있는데, 동맹 현대화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더 트럼프한테 확인받는. 다시는 뭐 다른 얘기 하기 그러니까 없기 뭐 이런 거. 그런 방식의 점은.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트럼프는 또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공동성명이 안 나왔다고. 이번에 다른 얘기 안 한 것만 해도 성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공동선언문에 오히려 나왔다면, 합의문이 나왔다면 트럼프는 그 합의문을 내기 싫어하는 이유가 자기가 거기에 묶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거부한 거고요. 그럼 똑같이 우리도 안 묶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실히 전문가 말씀을 들어봐야 이제 막 일단 우리 정부야 뭐 안 좋은 이야기 하겠습니까만 일단 외신 평가도 나쁘지 않았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성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평가할 만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걱정했던 게, 사실 임박해서 SNS에 올린 것도 그렇다 치지만 원래 대통령이 국내를 비우면 비서실장에다 총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서실장이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따로 미국에 이렇게 먼저 가는 걸 보고 야, 이거 뭔가 좀 보이네 그랬거든요. 비서실장이 거기까지 갔을 때는 무슨 역할을 하러 갔을까요? 이것도 제 내부 사정은 모르겠고 아마 나중에 나올 텐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훈식 비서실장이 공항에서 한 얘기를 해보면 그 도움이 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워낙에 루비오에 집중돼 있던 그 압박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장 트럼프를 먼저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교부 장관도 가서 루비오 설득시키고, 그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수잔 와일리 미국의 비서실장 여성분이 트럼프한테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저는 자기 카운터파트를 가서 지금 루비오의 뜻이 비서실장의 당신의 뜻과 같으냐 그걸 견제하고, 그러면 비서실장한테 얘기하면 트럼프한테 중간에 물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반북 반중 정서는 트럼프하고 다르거든요.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시진핑하고 자기 오히려 잘 지낸다고 같이 중국 가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급에서 좀 견제를 하고 루비오의 독주를 좀 캄다운 시키기 위해서 갔지 않나, 이건 제 추정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더 고위급에 더 많이 가서 다양한 의견을 얘기하고 그것이 트럼프한테 사전에 전해지고, 그렇다면 정상회담이 조금 더 우리에게 유연해질 수 있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만약 그랬다면 이거는 성공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트럼프가 보고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한국에 새 실장이 있는데 총 출동해가지고 아주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상회담에 임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자세랄까, 뭐 성의랄까, 이런 것도 좀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보통은 한미에서 하면 이 공동선언문을 나중에 발표하든 안 하든 일단 문구까지 다 짭니다, 먼저. 그래서 대부분 막 어떨 때는 그게 치열하게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간 이 단어 안 된다, 이 단어 넣으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론 나고 보통 같은 세리머니로 하는데, 트럼프의 스타일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아예 공동성명 안 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그 과정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기 전까지 루비오가 저렇게 강한 게 나오는 것이 트럼프의 진심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 가서 총력전을 벌인 걸로 봅니다. 되게 정상회담 끝나면 공동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 기자회견은 없었죠. 오히려 뭐 한쪽에서 얘기하듯이 사실 이건 결례인데 떠나는 것도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야당의 공격이나 언론이 있을 텐데요. 트럼프의 결례지 이 자체가 예를 들자면 뭐 협상의 실패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트럼프가 약간 좀 천방지축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장하준 교수의 말이 딱 맞는데 그냥 자연재난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트럼프. 그래서 그럼 그게 잠잠해질 때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버티면 합의나 약속 같은 것들은 미국은 정권이 바뀌거나 힘이 빠지면 얼마든지 또 변경할 수 있다. 그게 집착하지 말고 이런 시간을 끌어. 저도 계속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자연재난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딱 그러네요. 이네비터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굴욕적인 거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이 정도로 무시하고 소위 말하는 한신이 그 다리살을 갔던 그죠? 그런 것까지 비유하는데. 젤렌스키 보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보면 평소에 하는 외교로 이걸 생각하면 여기서 치욕을 당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미국 대통령이고 그것도 가장 가깝다고 얘기하는 미국인데 이거는 분명히 재난 상황이다.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특히 이제 그 SNS에다가 미국 그 한국 교회 압수수색한 거 네, 뭐 이거 문제 삼았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 쪽에서 이제 트럼프가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그렇게 뭐 꼬질렀겠죠. 네. 누굴까요? 제가 그래서 걱정했던 게 뭐냐면 트럼프 뒤에 있는 마가 그룹 극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극우, 그다음에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는 그 제가 5명을 지명했는데 한 사람 모스탄이라는 사람이요. 예. 와서 부정선거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고든 창이라고 예. 어제 그 올렸을 때 밑에다 바로 고든 창이 바로 댓글을 달았어요. 제거하라고. remove 리 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오. 트럼프한테 오면 제거하라고 하는. 그다음에 우리 한국계 영킴이라는 국회의원도 정광훈 목사와 사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셸 스틸 팍이라고 이분도 전직 국회의원인데 이분도 극우하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또 마가에서 로라 루머나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이 계속 뭐 좌파다, 공산주의자다, 친중주의자다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트럼프의 인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우리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책에 다 나온다. 이거는 처음에 들어올 때 설득시켰다기보다는 트럼프가 기선제압을 하고 들어오면서 오해 맞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미 풀고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협상 전술에 써먹은 거지. 예. 실제로 이걸 가지고 젤렌스키처럼 그렇게 할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선 제압용으로 날린 거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잘 방어했죠. 네, 잘 방어한 겁니다. 예. 그리고 저도 여러 번 그런 부분에서 준비해야 된다. 모욕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당당하게 해야 된다고 아마 내부에서 충분히 그런 의회 사태에 대한 준비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사실 실제 회담에서는 돌발 상황은 없었죠. 네. 뭐 트럼프가 이상한 짓은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 분위기가 뭐 분위기는 좋았잖아요. 의자도 빼주고 네. 그 볼펜도 주라고 그러고 그런 거 보면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 외교의 뭐 반 이상이 의전이니까요. 예. 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하는 트럼프를 대항하는 방법이 3가지인데요. 느리게, 함께 당당하게입니다. 느리게는 트럼프는 끌면 끌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압박을 일단 진정시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대한항공에서 100대를 산다고 하는데 100대 천천히 그 다 살 때까지 트럼프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비도 올린다고 해놓고 유럽은 그걸 10년 동안 하겠다. 그렇게 느리게 하면 됩니다. 예. 그래 함께 그다음에 언젠가는 그리고 예. 함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이 있습니다.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EU 이런 국가들과 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사실 일본이 너무 빨리 뚝을 터가지고 우리가 좀 불리했었잖아요. 관세 때. 혼자 먼저 15% 치고 나가서. 근데 이후에도 좀 공조를 할 필요가 있고요. 서로 보조를 맞추고. 이번에 한일 간의 보조를 맞춘 것처럼. 3번째는 그냥 당당하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아무리 그구들이 공격해도 국민이 만들어놓고 국민이 회복시킨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당당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느리게 함께 당당하게. 이 3가지 원칙은 의원님이 만드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이제 좀 한시름 났다. 한시름 났는데 끝나지는 않았다. 끝나지는 않았다. 농산물 개방 얘기를 안 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계속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아까 말한 협상 내 실무 협상에서 루비언 실무에서는 그래서 이미 결정된 거지만 한미 동맹 현대화를 제대로 안 하면 농산물도 다시 거론하고 뭐 투자금도 거론하고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100%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소고기 같은 경우는 1%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미국에서 농산물이 오는 것 중에 99%는 완전 자유화입니다. 그 1%가 문제인데 그게 우리한테 특수 상황이 있는 거고 그 정도면 거의 100%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에 필리 조선소음과 방문하기로 안 예. 했습니까? 예. 혹시 트럼프 같이 갈까요? 같이 가면 좋겠죠. 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뭐 그 부분은 오늘 회담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그 부분을 가장 관심 있게 하는 게 지금 트럼프잖아요. 가장 길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조선 강국이었는지 아냐. 하루에 한 대 만들 정도였다. 근데 실제로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계 1, 2위가 중국하고 한국입니다. 건조 능력이. 미국은 건조 능력이 그냥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가지고 카드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걸 상쇄하기 위해서 너무 불리한 협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조선업을 이렇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통해서 투자 이익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아까 같이 그 평택 그거 자기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네 영토인데 예.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들었던 것 중에 조선도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에 11월 말에 12월 초에 미국에 갔을 때 그 측근으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는 진짜 트럼프가 원하는 건 한국에 있는 그 조선 기지를 예. 그냥 하나 미국이 그냥 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인력을 다 보내서 마치 주한미군 주둔한 것처럼 거기서 우리가 미국 걸 만들고 기술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조차잖아요. 예. 제가 어떤 느낌이 들면 옛날에 식민지 시대에 그렇죠. 조차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평택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트럼프의 욕심에는 그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야 뭐 캐나다를 지원 한 번째 주로 한다. 그랬는데 뭐 내놔라고 얘기하고. 땅 내놔라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한테도 지금 어느 정도 그런 거야. 이건 정말 차단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조선 선박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좀 비판적이랄까 신중한 쪽 입장에서는 결국은 우리 쪽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우리 기술과 노하우를 이렇게 뺏기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합니다. 지금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삼성은 안 그렇습니까? LG는 SK 반도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면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우리 기술을 지키면서 하면 우리가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경비가 올라가겠죠. 현지화를 많이 시키면 우리가 사실 많은 기술을 넘겨줘야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넘겨줘서 관세는 이겨내는데 고용은 여기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든 이것을 길게 끌면서 함부로 우리가 전적으로 미국의 말을 듣고 속도를 내고 그런 전적인 일방적인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다시 느리게 천천히 우리가 가진 카드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많이 여쭤봤는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요. 끝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이제 시작이 됐고 트럼프도 아직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두 대통령이 풀어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이제 내년까지가 사실 중간 선거까지가 가장 전성기입니다. 지금 사법부도 6대 3으로 보수가 우위고 주지사도 공화당이 우위고 상하원이 다 우위입니다. 그게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때까지가 가장 고비인 거고요. 그게 내년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꺾일 수도 있고요. 미국은 임기가 2번이지만 사실상의 레임덕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윤석열한테 배워가지고 무슨 비상조치라든지 지금 왜냐하면 대도시에 군대까지 풀고 있거든요. 그런 변수는 있지만 그때까지가 가장 고비다. 이 부분을 실용적으로 잘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까? 미국 헌법상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트럼프는 하고 싶다고 대놓고 하고 자꾸 간을 보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연임이 아니고 2번밖에 못 합니다. 미국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띄워서 하더라도 2번밖에 못 합니다. 근데 뭐 또 띄워서 하면 된다고 뭐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식인데요. 푸틴이 그랬죠. 근데 미국 헌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헌법 바꿔야 되고 아니면 아까 같이 비상조치를 해서 자기가 계속 연임하는 건데요. 나이도 많고요. 지금 뭐 치매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본인은 그렇게 하기 힘들 텐데 공화당이 계속 집권하게 만드는 그런 집권 플랜은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다라는 한국의 민주화를 배우려고 하고 있어서 반 트럼프 시위에서 항상 태극기가 나와요. 미국에. 반대로 트럼프는 한국의 비상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계속 비민주적인 부분으로 몰고 가려는 두 가지 경향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민주주의 옹호하는 사람들은 한국한테 배워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임기의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오늘 또 다른 부분 중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트럼프는 확실히 김정은과 북미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것이 자기 노벨상을 포함해가지고 자기 아젠다인데 북한이 2019년 하노이에서 뒤통수를 너무 세게 맞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 오늘 얘기된 것처럼 그 에이펙에서 그런 급진전이 일어나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나 계속 저는 이 긴장 완화가 이루어지고 손을 내민다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에이펙에 김정은이 오는 것까지는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일단 에이펙에는 김정은 절대 안 올 겁니다. 왜냐하면 전성절이라는 이런 다자회도 안 가는데 서방이라고 할 수 있는 다자회의에
참여하기는 힘들 거고요. 예. 지금 얘기하는 건 그래서 그 전이나 그 후에 판문점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예.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표현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했습니다. 그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피스메이커는 저도 이렇게 자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약간 평화의 강박증이 있습니다. 자기가 평화로운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만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고요. 아마 천국 가야 된다고 예, 생각해서. 그 얘기 또 인터뷰 그 진심일 수도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2기 취임사에서 마지막 부분이 피스메이커입니다. 자기 2기는 피스메이커다. 자기가 대통령으로 했을 직무가 그 부분을 잘 캐치하셨고 이 미국 사람들은 운율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너무 잘하셨다고 봅니다. 예, 상당히 뛰어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처음 이제 만났는데 또 자주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도 더 그럼요. 뭐 하고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사람 하는 일이라서 먼저 예, 친분을 쌓는 게 더 중요하고요.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고.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윤석열이 있었다고 생각해봤어요. 끔찍합니다. 끔찍하죠. 정말 다행입니다. 하늘이 도왔고 국민이 해낸 겁니다. 뭐 휴가 때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 연습도 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골프까지는 좀 그렇겠죠. 예, 예. 시간이 워낙 짧은.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혹시 오신 김에 조국 혁신당 관련해서 한두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이제 조국 대표가 나와가지고 지금 부산도 가고 막 이렇게 호남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 묘소 참배한 뒤에 기자들과 얘기한 부분에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그 세력을 반토막 내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얘기를 자꾸 하시던데 지금 당장 총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저는 아마 저도 아직 못 뵀어요. 아직 못 뵀었는데 그래서 뭐 그 조국 대표의 진위는 제가 100%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점에서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검찰의 개혁 그리고 3년이 너무 길다. 이게 이제 일단락 됐잖아요. 예. 뭐 검찰 개혁 아직 좀 남았습니다만 향후에 그럼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먼저 얘기하면 그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중도 보수를 지향하면서 통합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남는 부분이 중도 진보입니다. 중도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그 역할을 했는데 정의당이 원내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우리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나 미국이 가장 문제점이 정치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양분입니다. 예. 이 진영화된 거면 진영화가 되니 트럼프 같은 사람이 당선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양분이 되니 이 구조 때문에 내란당이 두 달 만에 42%까지 선전을 하잖아요. 이거는 진영화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국민의힘이 실제로 저는 이번에 이후에 결국 그 굴레를 내란당의 굴레를 못 뻗잖아요. 제일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다당제로 가는 겁니다. 우리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저희는 우리 당도 살지만 우리나라가 다당제가 돼서 극한 분열, 진영되기를 막을 수 있다면 저쪽도 극우와 보수가 분열된다면 극우를 고립시킬 수 있다.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큰 틀에서 다당제로 가는 길에서 네. 국민의힘의 분열을 예상한 발언일 것이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제 추측입니다만.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해가 된 거 보면 이해가 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일부에서 막 그 민주당과 합당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한 편인데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된 적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크게 성장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약간 우측, 약간 좌측을 우리가 공백을 왜냐하면 그것을 대변해야 될 국민이 있으니까요.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 합당은 좀 정치 공학적인 논의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그리고 아마 지방선거를 넣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어느 쪽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가를 더 고민해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당보다는 우리가 홀로 서기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선거 연합을 통해서 이것이 어부지리가 되지 않게 국민의힘에 아마 그 원칙만 지킨다면 합당은 좀 아직 때이른 논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의원님께서는 소수 정당인 조국혁신당에서 일하면서 내가 집권 여당에 이렇게 의원이면 좀 더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느낀 적은 없어요? 왜 안 느끼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합당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을 법한데. 예, 뭐 그런데 그런 논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적으로 나누고 비공개적에서도 뭐 단체로 나눈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대만 유사시에 불개입 촉구 결의안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미국이 저를 압박해서.
그런데 제가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류 중인데 지금 통과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를 느끼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에서 진보 그리고 제3당이 살아남아야 된다.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국민의당 과거에 제3당이 돌풍은 일으켰는데 뿌리를 못 내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러려면 선거법도 개정되고 정치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역할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국 대표가 무슨 전략위원장인가? 예, 개혁. 저도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뭔가 맡고 있죠. 예, 맡고 있습니다. 대표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혁신정책연구원장입니다. 혁신정책연구원장. 예. 지금 대표는 권한대행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당대회 언제 합니까? 예, 전당대회를 한다고 선언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최고위원들하고 지금 권한대행의 임기를 축소하기로 당 투표까지 해서 이미 결정됐습니다. 이제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한 11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은 출마 안 하십니까?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국 대표 출마하겠죠? 그렇죠. 예. 당연히. 예. 아무래도 당분간은 또 그런 게 알겠습니다.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강훈식 실장이 긴급 방미한 것은 미 극우의 숙청 음모론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 부분이 대두가 되면서 그 부분 해명하러 간 거였군요.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오해를 풀 준비가 됐다는 게 아마 강훈식 실장이 가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오해 맞지? 루머 맞지?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왔던 게 그래도 주요했네요. 예.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님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셨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